네,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246페이지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246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 여름 방학을 해가지고 많이 감을 많이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246쪽 우리가 이제 3일 패션이라는 회사의 결산 처리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2절에 있는 장부 마감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스마트 A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작업이죠.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작업이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이런 메뉴가 어디에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데이터 체크라는 걸 통해서 오류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합계 잔액시산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모두 일치한지, 즉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전표 입력이 모두 잘 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을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계정, 즉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할 때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갔던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에 가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105로 로그인을 해놓고 일반 전표를 한번 들어가서 보았더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손익계정의 마감, 여기 이제 5번 전표까지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손익계정의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6번 전표부터 10번 전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전표 추가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전표는 없어지고 새로 바뀌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마 똑같은 내용이니까 바뀌더라도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 전표는 없는 상태예요. 원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동 결산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300만원, 법인세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요 분계가 마지막 분계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추가로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그 전표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손익계정의 마감은 어떻게 절차가 만들어지냐면요,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이 수익계정의 잔액이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7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7번 전표가 상당히 양이 많을 거예요. 이 7번 전표의 내용은 손익계정의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 유생비, 여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등등, 광고 선전비, 법인세 등까지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모두 손익계정의 차변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집합손익 계정은 대변에는 수익이, 차변에는 비용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8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차액 4,745만 3,285원이 손익계정의 차변에 있는 잔액입니다.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을 자본으로 대체시키죠. 자본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죠. 그것으로 이제 손익계정은 제로가 됩니다. 잔액이 전부 없어졌으니까 이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똑같아지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분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5천만 원, 5,029만 원이 전기, 그러니까 23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4년도로 2월 된 금액이에요. 그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올해 하나도 처분을 안 한 상태로 다시 바꿉니다. 이 바꾼 것과 당기의 순이익 4,700만 원, 이 두 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그걸 합치면 얼마예요? 이걸 합치면 9,774만 3,265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분계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분계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을 불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잠시 후에 어느 단계에서 이 전표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수행과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하여 오류사항 체크를 수행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체크라는 메뉴는 여기 데이터 관리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메뉴 클릭하시고 데이터 체크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검사 시작 이걸 눌러요. 검사 시작 이게 체크하는 거. 네, 그러면 검사가 현재 데이터상에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어떤 메뉴명이 나오면서 발견이 되면 그 메뉴에 들어가서 오류를 다 고쳐야 됩니다. 자, 해결됐고요. 다음 두 번째 작업 수행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여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합계잔액 시산표의 작성은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습니다. 네,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하시고 12월 31일 날짜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했을 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모든 개정 과목이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의 합계, 또 차변의 합계와 또 대변의 합계의 합계, 요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해야 되고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지금 일치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 합계잔액 시산표 화면이 나타나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작업.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 대체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당기 처분 예정일, 전기 처분 확정일 날짜도 입력하시오. 이게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확인을 한번 먼저 하라고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12월로 작성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비교식이죠. 여기에 계정 과목이 있고요. 여기는 단기, 이쪽에는 전기의 자료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스크롤 해서 내려가면은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당기순이익이 아래쪽에 있죠. 예, 바로 이 금액 4,745만 3,285원, 이게 당기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새로 작성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이미 이 교재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는 새로 작성을 하겠다 해서 아니요 해서 한 다음에 여기다 처분 예정일을 입력할까요? 자, 문제에서 보면 처분 예정일은 2025년 2월 27일이다. 0227.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 입력하겠습니다. 2024년 0227.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익계정에 마감하는 이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비용 계정들은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표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존재한다. 아까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봤죠. 이미 일반 전표에 대체 분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대체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대체 전표들 다 지워지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뭐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전표 추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일반 전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지워지고 다시 작성되었지만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보면 이제 일반 전표가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5개의 전표가 조금 전에 보았던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로 계정 과목도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손익 계정의 마감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 4번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의 2월을 위해서 마감 후 2월을 수행하시오.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 2월 방식으로 이렇게 차기로 2월 시키죠. 차기 2월, 전기 2월 이런 용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가셔서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다른 거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마감 후 2월만 남기고 다른 메뉴는 닫아준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3일 패션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입력했던 것들이 아마 여기 다 보일 거예요. 그런 명칭들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없습니다만은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 초기 2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고정자산, 거래처 등록 내용, 환경 설정 내용,
이런 내용 우리가 기초정보관리라고 그래서 맨 앞부분에서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6기 즉 24년도의 자료를 제7기 25년도로 모두 넘겨 작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재무상태표 개정이 마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마감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마감해주는 그런 메뉴예요. 교육용에서는 이런 2월 작업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감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 그냥 눌러보시면 위에 마감이라는 빨간 단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감 상태에서는 전표를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나 삭제 이런 작업을 막아 놓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수정할 것이 있다 또는 추가할 것이 있다 또는 삭제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시 마감 후 2월에 들어와서 마감 취소 한 다음에 수정 또는 추가 또는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장부 마감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일 패션의 장부 마감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재무제표를 작성하자. 사실은 이미 손익계산서 같은 건 이미 다 작성이 된 거고요. 또 재무제표 작성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어떤 전표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죠. 자, 손익계산서는 조금 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기 전에 당기순위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미 작성했고. 자, 재무상태표 작성 한번 해봅시다. 회계 메뉴에 재무상태표 작성은 이 재무상태표를 조회해가지고 12월을 입력하면 작성이 됩니다. 12월. 아무 에러 없이 작성이 돼야 돼요. 자, 수행과제 그 밑에 거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행 1번 3일 패션의 당기분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조금 전에 했고요. 수행 2번 당기분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방금 했고요. 자, 수행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그리고 매입 채무는 부채이죠. 이와 같이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확인하려면은 재무상태표로 가서 봐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서 봐야 됩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봐야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방금 실행했으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두 개의 계정 과목을 더해야 되는데 하나는 외상매출금 2,926만 5천원 그리고 받으러움 350만원 이 두 개 숫자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간단하면 3,276만 5천원이구나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통합계정을 보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과목별 탭에 와 있거든요. 과목별 탭에서 제출용 탭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용 탭을 클릭하면은 매출 채권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3,276만 5천원 이렇게 딱 나오죠. 통합계정. 매입 채무도 통합계정이니까 밑에 나와 있어요. 부채 쪽에 유동부채에서 매입 채무 여기 8,966만 2천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질문이 매출채권 매입 채무 또는 현금성 자산 이런 통합계정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과목별에서 보지 말고 제출용으로 와서 보면 된다. 과목별에서 그걸 더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6페이지에 평가 문제 5개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간단한 질문이죠. 1번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해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계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메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정자산 관리대장 두 번째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항목은 전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구분에서도 전체 고정자산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유형에서도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일 패션의 고정자산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개정 과목으로는 3가지였고요. 건수로는 5건이었습니다. 건물 1건, 차량 운반구 2건, 비품이 2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신규 취득 및 증가의 합계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신규 취득 및 증가가 여기에 있죠. 합계 금액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것을 답안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2970000 이렇게 답안에 작성하는 거예요. 다음은 2번을 보면은요.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을 해놨죠. 재무상태표에. 제출용으로 봤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딱 더해져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더해야 돼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까지. 만약에 과목별로 보는 이 탭에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요 3개를 더해야 되는데 제출용을 가보면은 이게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1792,100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이 되는 셀에 있는 것이 답안을 입력할 때는 이걸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답안이 그대로 복사가 일어나니까요.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당기의 매출총액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다시 작성해 보시죠. 이미 작성이 된 분도 화면에 있으면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매출총액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매출총액은 상단에 있습니다. 왜 상단에 있느냐? 매출총액은 맨 위에 있는 매출액에서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뺀 것을 우리가 매출총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67050,000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은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의 금액은 얼마이냐? 6천 얼마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손익계정을 조회하면 됩니다.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 여기에 있죠. 가셔서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1년치를 다 보면 되는 거고요. 계정 과목에서는
손익계정 하나만 보면 되니까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손익,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400번 손익. 뒤에다가도 그냥 400번 손익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금액은 전체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정 과목 손익 계정이죠. 12월 31일 비용에서 대체된 적용 읽어보시고 이 금액이죠. 63096,715 이 금액이 비용에서 손익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63096,715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서 12월 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냐? 자, 재무상태표 아까 작성해 놓은 시트가 있습니다. 자, 거기 가셔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에요. 아래로 쭉 내려가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월, 다음 해로, 다음 회계연도로 2월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단기분의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표기하고 차기로 2월 된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지금이 24년도라면 차기는 2025년도잖아요. 2025년도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하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고쳐서 우리가 표기하고 있죠. 금액은 이거예요. 97743285.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이 이제 3일 패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 정보 시스템의 운용. 여기서는 이제 분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자, 259쪽에 보시면은 회계 장부를 주요부라는 장부와 보조부라는 장부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는 거. 그러면 주요부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 장부에는 회계장부의 주요 장부를 주요부라고 보는 거예요. 주요한 장부라는 의미입니다. 주요부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이죠. 그것이 분계를 한 내용 기록하고 있는 분계장. 사실은 분계된 내용이 전표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분계장에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네, 전표 보는 게 더 우리가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서 분계장의 내용이 결국에 전표에 입력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해 보여요. 분계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분계된 내용이 바로 어디로 가요? 원장으로 전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장부가 주요부라고 부르는 장부입니다. 나머지 장부는 전부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보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혹시 이론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전표를 인쇄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는 사실상 그냥 전표 입력에서도 체크해가지고 위에 있는 인쇄를 눌러서 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분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요부로서 분계된 내용을 조회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전표 수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전표 수정은 분계장에서 수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입력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게 더 익숙하고 더 쉽게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표 입력한 내용이 즉 분계 내용이니까 그것이 전부
계정별 원장으로 넘어가고 그 계정별 원장을 모아놓은 것이 총계정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해당 월에 있는 합계 금액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정별 원장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총계정 원장의 세부 내용이 계정별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계정별 원장이. 예,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의 내용이 총계정 원장으로 집계가 됐어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 우리가 채권이나 채무, 그 다음에 은행 관련 거래는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했잖아요. 그 거래처 코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원장이 거래처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워왔었죠.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이 전부 메인 매출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부 검색 문제 한번 해볼까요? 두 개가 있는데 수행 1번 한번 해봅시다. 단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조회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총계정 원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가 이 자리에 있죠. 네, 클릭하시고요. 총계정 원장은 여기 계정 과목 전부를 보는 게 좋으니까 그냥 과목에서 엔터를 그냥 치십시오. 그러면 과목이 처음부터 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월별 탭이 있고 일별 탭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정 원장은 주로 월별로 많이 봅니다. 월별로.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외상 매입금의 상환액을 보라는 것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순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죠. 부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251번 외상 매입금.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외상 매입금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월별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데이터도 있죠. 외상 매입금 데이터가 6월에 차변에 1,000만원, 9월에 대변에 4,500만원, 이렇게 딱 두 건이 있었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기를 상환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의 상환이라는 건 뭐냐? 외상 매입금이 부채잖아요. 상환이라는 건 부채를 지급한 금액을 말하죠. 지급한 금액.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차변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네. 그러면 상환이 뭐예요?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답은 1,000만원이다. 이거 1,000만원. 밑에 합계를 보셔도 되고 데이터가 6월에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네, 합계를 보셔도 되고 그냥 6월달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환액은 전부 총 얼마냐라고 하면 1,000만원이 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수행 2번을 보시겠습니다. 2기 예정 신용카드 과세로 발생한 매출 건수와 금액, 공급 대가의 금액이 얼마냐. 자, 매출 이런 그 신용카드 과세라든가 그냥 과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서 답을 찾아라 이랬어요. 자, 메인 매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자, 메인 매출장이라는 장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2기 예정 기간으로 입력해 볼까요? 기간을 7월부터 7 엔터 치시고 9월까지가 2기 예정입니다. 9 엔터. 9월 30일이죠. 자, 9분을 누르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출의 신용카드 매출을 찾으려는 거니까 9분에서는 매출만 선택을 하시고 과세 유형에 가서 카드를 선택하세요. 카드 과세 17번. 네, 카드 과세가 17번이죠. 그리고 금액에서는 전체를 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7월부터 9월이다. 그러면 이게 3개월이잖아요. 그걸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 3개월을. 그래서 분기 2개 보시면 되겠는데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합계를 봐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건수가 여러 개, 월별로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 기간을 여러분 보시고 7월부터 9월이면은 3개월분이에요. 3개월은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분기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건수와 공급 대가를 물어봤습니다. 건수는 한 건이고 공급 대가는 요 합계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5천 원.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6장에 장부조회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 제2절 26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AT 1급 시험에서 장부조회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회계 정보를 분석하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FAT 1급에서. 자, 회계 정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서 뭐 유동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매출총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자본 비율이 어떠냐 이런 것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문제가 이 회계정보 분석에서 FAT 1급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지 않느냐? 공식을 다 알려주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예, 공식은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을 갖춘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회계를 공부했고 또 회계 실무자니까 유동비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이 얘기 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정보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무회계에서 만든 회계정보, 재무제표를 보고서 관리회계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재무상태표의 중요한 회계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5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5가지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앞에 있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이 세 묶음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성격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지표는 어떤 성격을 나타내느냐? 여기 보시면 아마 지급능력이라는 말이 어디 나올 거예요.
예. 기업의 지급 능력이다. 지급 능력. 지급 능력. 지급 능력 하면은 현금 보유 능력하고 거의 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현금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지급 능력이 나쁘다 하는 것은 현금 보유가 부족하다 또는 없다. 예.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전부 지급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약간 다르긴 해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율은, 자, 우리가 지급한다는 건 뭐냐면 빚을 졌을 때 그 만기일이 돌아오면은 약속한 날이 되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분모로 오는 게 부채예요. 부채. 근데 부채 중에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만 유동부채라고 그러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 유동부채를 감당할 지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먼 장래에 앞으로 뭐 5년 후에 갚아야 될 이런 것까지는 안 따지고 유동부채니까 바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만약에 24년도 결산서다. 24년도 결산한 재무제표다라고 하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는 만기가 25년 12월 31일 내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모로 해서 분자를 유동자산을 올려놓으면 유동비율이요, 분자를 당좌자산을 올려놓으면 그게 당좌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유동비율은 당좌자산에다가 재고자산까지 포함하면 유동자산이에요. 자, 당좌자산은 뭐냐면 바로 은행에 가서 찾기만 하면 현금이 되는 게 당좌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니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식도 상장 주식.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 오늘이라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갖다가 매각하면 바로 팔리는 거. 이게 유동 자산입니다. 거기 상품까지 포함해요. 재고자산이니까. 그래서 상품도 만약에 잘 안 팔린다 그러면은 덤핑 할인 행사하면 빨리 팔리겠죠. 그게 다 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다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모두 팔아서 만든 돈이 유동자산이에요. 그거 나누기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 그걸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가 거의 비슷하다. 금액이. 그러면 100%에 가깝겠죠. 거의 비슷하면. 유동자산이 10,000원이고 유동부채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만 나누기 만 곱하기 100 하면 100% 나오죠. 이 뒤에 있는 100은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유동비율이 100%에 가까운 회사는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 올해 영업이 재고가 팔릴 정도만 된다면 금년에 자금에 대한 그 압박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매장에서 어느 정도 잘 평소대로 팔리고 있고 한다면 전부 다 채무를 감당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회사는 자금이 100% 미만인,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은행과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순간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좀 단기 채무를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뭐예요? 당좌 자산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요. 이게 만약에 100%가 나왔다면은요, 이 회사는 상품을 하나도 안 팔아도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도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지급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만으로 단기 채무를 감당할, 충당할 정도가 있다. 이게 100%예요. 물론 100%보다 더 되면 더욱 좋은 거고요. 이건 100%가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좌 자산만 가지고 따진 거니까 매장에 있는 상품 판매가 일어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 유동 비율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 두 가지는 지급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의 공식을 보세요. 자, 부채 비율은 밑에 분모가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즉 자본의 총계입니다. 분자는 부채 총계입니다. 네, 부채 총계. 그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 개정의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부채와 자본이 똑같다. 금액이. 그러면 100%가 나오겠죠. 예. 부채하고 자기 자본이 동일하면 부채 비율은 100%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이. 예.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 나오는 회사는 어떤 뜻이에요? 자기 자본의 2배만큼 부채가 있다. 자기 자본의 2배만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600%는 회사 600%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6배가 부채이다. 이거죠. 자기 자본의 6배만큼의 부채가 있다. 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 회사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즉 자본의 총계를 자산 총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자기 자본 비율이 100%인 회사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얼마 나올까요? 부채 비율은 0이 나옵니다. 0. 부채가 없어야 자기 자본 비율이 100이 나와요. 네,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100% 나오는 회사다 그러면 부채가 없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뭐 100%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100%에 가깝게 접근할수록 건전한 회사.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건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입니다. 자산의 회전 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업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만약에 경쟁사에 비해서 낮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영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총자산 회전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업과 관계 있는 자산이라면은 제조업 같으면 공장에 있는 자산, 또 영업소에 있는 자산들, 이건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영업과 관계없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투자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은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겁니다. 뭐 투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많은데 매출액은 작아. 그 회사의 그런 특이한 점이 발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산해서 얼마 나오는지 아래 보기에서 올바른 답을 골라라
하니까 유동 비율을 계산하세요 하면서 이 공식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내용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손익계산서 지표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